교토 기온의 거리에서 일본 전역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일본 여성이 4만 엔에 팔렸습니다. 이름조차 없던 가난한 게이샤 카토 유키가 지금 돈으로 무려 100억 원이라는 전대미문의 몸값에 팔려간 것입니다. 그녀를 산 사람은 당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미국 모건 가문의 아들이었죠.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들리시나요? 100억 원의 황금 수표가 그녀에게 약속한 것은 진정 행복이었을까요? 교토 기온의 게이샤였던 그녀는 어떻게 미국 재벌가의 신부가 되었을까요? 억만장자에게 팔려가듯 시집간 일본 게이샤 오유키의 파란만장한 삶을 추적해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계신 그곳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기온의 밤, 소녀의 눈물. 1882년 교토의 한 사무라이 가문에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카토 유키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계급은 몰락했고 유키의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15살 유키는 결심했습니다. 기온에서 게이샤가 되기로요. 기온은 교토에서 가장 화려한 유흥가였습니다. 붉은 등불이 거리를 수놓았고 샤미센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죠. 부유한 상인들과 정치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게이샤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춤과 노래, 악기 연주를 배워야 했습니다. 분을 하얗게 바르고 화려한 기모노를 입어야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자들의 환심을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유키는 아름다웠습니다. 검은 눈동자는 깊었고 몸짓은 우아했습니다. 그녀가 켜는 샤미센 가락에는 묘한 애잔함이 서려 있었죠. 19이 되었을 때 유키는 기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이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오유키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눈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오유키의 마음속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대학생이었죠.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언젠가 꼭 너를 이곳에서 구해내겠다는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이 게이샤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당시 게이샤를 자유롭게 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었죠. 오유키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낮에는 화려하게 웃어야 했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명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2부 이방인의 등장. 1901년 봄이었습니다. 기온의 한 서양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살의 미국인이었죠. 이름은 조지 댄슨 모건이었습니다. 조지 모건,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는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재벌 JP 모건의 조카였죠. JP 모건이라는 이름은 아시나요? 당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물이었죠. 그의 조카인 조지 역시 어마어마한 부를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조지는 왜 일본에 왔을까요? 시련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약혼녀에게 차인 그는 슬픔을 달래러 세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지는 기온의 한 다실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샤미센을 켜는 한 게이샤를 보았습니다. 오유키였습니다. 조지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 우아한 몸짓, 애잔한 샤미센 선율, 모든 것이 그를 사로잡았죠. 조지는 매일 오유키를 찾았습니다. 값비싼 선물을 보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시계, 서양 드레스들이었죠. 하지만 오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대학생을 배신할 수 없었죠. 조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려한 선물을, 더 큰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을 미국으로 데려가 내 아내로 만들겠소. 오유키는 두려웠습니다. 이 오만한 이방인이 무서웠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의 눈빛이 불편했죠. 마침내 오유키는 막다른 길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를 데려가고 싶으시다면
4만 엔을 내세요. 4만 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졸 초임이 10엔이던 시절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100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오유키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아무리 부자라도 포기하겠지. 그것은 거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저항이었죠. 그런데 조지는 웃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4만 엔이라고 써 내려갔죠.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오유키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수표가 건네지는 순간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오유키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만 엔짜리 물건이 되어버렸죠.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3부 조국의 비난. 신문들이 떠들썩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 미국 놈의 돈에 미친 기생, 일본의 수치. 오유키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죠. 어떻게 일본 여자가 서양 남자에게 팔려갈 수 있느냐고요. 당시 일본은 민족주의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오유키의 결혼은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오유키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4만 엔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 것은 거절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기혼의 동료 게이샤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욕을 먹는다고 비난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가족을 위해 게이샤가 된 건 알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그리고 그 대학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유키가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신문을 보고 그녀를 오해했겠죠. 자신을 배신하고 돈을 택했다고요.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유키는 팔린 것이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어주었을까요? 1901년 5월 오유키는 요코하마 항구에서 배에 올랐습니다. 항구에는 야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국노, 일본 여자의 수치 소리가 들렸죠.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유키는 갑판에 서서 마지막으로 조국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9살 소녀는 이렇게 고향을 떠났습니다. 황금 수표 한 장을 대가로요. 그녀는 다시 일본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33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4부 태평양을 건너서. 태평양의 파도는 높았습니다. 오유키는 한 달 동안 배 안에서 지냈습니다. 멀미가 심했지만 갑판 위로 나갈 용기가 없었죠.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배 안에서 오유키는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미국 생활을 위해서요. 먼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익숙한 기모노를 벗고 서양식 드레스를 입었죠. 코르셋은 숨이 막혔습니다. 허리를 조여오는 느낌이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바꿔야 했습니다. 일본식 머리를 풀고 서양식으로 올렸죠.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지는 친절했습니다.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서양 예법을 알려주었죠. 하지만 오유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하나? 조지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감사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망스러웠죠. 4만 엔으로 자신을 사버린 이 오만한 남자가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901년 6월 배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오유키가 처음 본 미국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높은 건물들, 시끄러운 자동차들, 서둘러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죠. 조지는 오유키를 기차에 태웠습니다. 대륙을 횡단해 동부로 가야 했습니다. 나흘 동안 기차를 타고요. 기차 안에서 오유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끝없는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여기가 내가 살아갈 곳인가? 마침내 기차는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조지의 저택이 있는 곳이었죠. 저택을 보는 순간 오유키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5부 황금 3장. 저택은 궁정 같았습니다. 30개가 넘는 방이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인들이 일했죠.
정원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분수가 물을 뿜어냈습니다. 환영합니다, 모건 부인. 하인들이 줄을 서서 인사했습니다. 모건 부인. 그 호칭이 오유키의 귀에는 낯설게 들렸습니다. 조지는 오유키에게 저택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도서관, 음악실, 무도회장, 모든 것이 화려했죠.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요. 하지만 오유키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요. 모건 가문은 미국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들에게 오유키는 환영받지 못했죠. 조지의 숙부 J.P. 모건은 조카의 결혼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동양의 기생을 우리 가문에 드릴 수 있단 말이냐? 가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오유키는 냉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악수하기를 꺼렸죠.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뉴욕 상류층 부인들은 오유키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4만엔에 팔려온 여자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죠. 파티에서 오유키는 늘 혼자였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을 아시나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진귀한 동물을 보듯이요. 조지는 어땠을까요? 그는 오유키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소유욕에 가까웠죠. 그는 오유키가 완벽한 미국 부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어를 더 열심히 배우시오. 발음이 아직 어색하오. 미국식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하오. 당신의 걸음걸이는 너무 일본식이요. 그 샤미세는 치우시오. 이제 피아노를 배우는 게 좋겠소. 조지는 오유키의 과거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일본식 물건들을 모두 치워버렸죠. 심지어 오유키가 몰래 간직하던 어머니의 편지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모건 가문의 사람이요. 그 비천한 과거는 잊으시오. 비천한 과거. 그곳에는 오유키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교토의 거리, 샤미센 소리, 그리고 사랑했던 한 남자가요. 오유키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낮에는 웃어야 했습니다. 하인들 앞에서, 조지 앞에서, 가끔 오는 손님들 앞에서요. 하지만 밤이 되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택은 넓었지만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화려했지만 따뜻하지 않았죠. 어느 날 밤, 오유키는 몰래 숨겨둔 샤미센을 꺼냈습니다. 조지 몰래 다락방에 숨겨둔 것이었죠. 손가락이 줄을 튕기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교토의 밤이 떠올랐습니다. 카모가와 강물 소리, 시장통 냄새,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 보고 싶어요. 여기는 지옥이에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웅장한 저택의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황금 세장. 세상 사람들은 오유키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천천히 말라가고 있었죠. 제6부 세월의 무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유키는 조금씩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영어를 배웠고 서양 예법도 익혔죠. 피아노를 배웠고 댄스도 배웠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모건 부인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웠죠. 조지는 오유키에게 친절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 사주었죠. 보석, 옷, 가구,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요. 하지만 오유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고향, 어머니, 자유, 그리고 진짜 사랑이었죠. 오유키는 조지를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정을 느꼈을 겁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사랑이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조지는 어땠을까요? 그는 오유키를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4만엔에 산 소유물로 여겼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1910년이 되었습니다. 오유키는 28세가 되었죠.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건 가문의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들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모건 가문에 붙어 사는 기생이라는 험담이 들렸죠. 오유키는 외로웠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미국 상류층 부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일본인 커뮤니티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본인들도 그녀를 나라를 배신한 여자로 봤으니까요. 오유키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 그저 이방인이었죠. 가끔 오유키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너머 교토에서는 벚꽃이 피고 있을까? 어머니는 건강하실까? 편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가 일본과의 연락을 끊어버렸으니까요. 과거와 결별해야 새 삶을 살 수 있어라는 이유였죠. 오유키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15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7부 갑작스러운 죽음. 1915년 조지와 오유키는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조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약했죠. 하지만 의사는 여행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여행했습니다. 오유키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죠. 모건 가문의 시선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스페인의 어느 호텔에서였습니다. 그날 아침 조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오유키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죠. 그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점심 무렵 조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손을 쓸 틈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의사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지 댄슨 모건, 4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오유키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울었죠.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제 오유키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죠. 34세의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시신은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뉴욕의 모건 가문 묘지에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조문객이 왔죠. 하지만 오유키를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건 가문 사람들은 오유키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조지를 죽인 것처럼요. JP 모건은 오유키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나야 하오. 오유키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조지가 죽었으니 당신이 우리 가문에 있을 이유가 없소. 짐을 싸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4년을 함께 산 가족이 건넨 마지막 말이었죠. 제8부 법정의 전쟁. 하지만 이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으니까요. 법적으로 오유키는 조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조지의 재산은 막대했습니다. 저택, 토지, 주식,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에 달했죠. 모건 가문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양의 기생에게 우리 가문의 재산을 줄 수는 없다. 모건 가문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오유키가 조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오유키는 조지에게 팔려온 것이지 정식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만회는 결혼 비용이 아니라 매춘 비용이었다고요. 얼마나 모욕적인 주장이었을까요? 오유키는 분노했습니다.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모건 가문은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오유키도 변호사를 구했지만 상대가 되지 않았죠. 법정에서 모건 가문의 변호사들은 오유키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기생 출신 아니요? 사만엔을 받고 몸을 팔았소? 조지와 결혼한 것은 돈 때문 아니요? 오유키는 울면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죠.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신문들은 오유키를 탐욕스러운 일본 여자, 모건 가문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30년 전 일본에서 그녀를 비난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오유키는 외로웠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일본인 커뮤니티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미국 사회도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재판은 2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유키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법정에 나가야 했고 변호사 비용은 계속 늘어났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였습니다. 1917년 마침내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오유키에게 일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조지 재산의 일부에 불과했죠. 오유키는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으니까요. 모건 가문과 합의했습니다. 오유키는 대부분의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는 대신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약속받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생활할 수는 있는 금액이었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14년을 함께 산 남편. 그가 남긴 것은 작은 연금뿐이었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집도 없었죠. 오유키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로요. 제9부 망명의 나날. 1918년 오유키는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왜 프랑스였을까요? 미국에 남을 수 없었습니다. 모건 가문의 시선이 무서웠죠. 일본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더욱 큰 비난을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프랑스 니스를 선택했습니다.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도시였죠. 니스에는 은퇴한 부자들과 예술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따뜻한 날씨, 아름다운 바다, 상처받은 영혼을 달래기에 좋은 곳이었죠. 오유키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화려한 저택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니스에서 오유키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죠. 가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기하게 봤습니다. 동양 여자가 혼자 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니스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인들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죠. 오유키는 서툰 프랑스어를 배웠습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봉주르, 마담, 그 정도였지만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니스에는 일본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어로 대화할 사람이 없었죠. 가끔 일본인 여행객을 만나면 반가워서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오유키가 누군지 알고 나면 피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오유키구나. 4만엔에 팔렸던. 소문은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오유키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중해가 보였죠. 푸른 바다, 하얀 달빛.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교토의 밤을 떠올렸을까요? 19살의 자신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그 대학생을 생각했을까요? 지금쯤 그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오유키는 가끔 편지를 썼습니다. 일본의 어머니에게요. 하지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주소를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편지를 썼습니다. 쓰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따뜻하고 바다가 아름다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잘 지내지 못했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20년, 1925년, 1930년. 오유키는 니스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젊음은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늘어가는 얼굴이 보였죠. 한때 기혼의 보석이라 불렸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노년 여성의 얼굴이었죠. 오유키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3안엔 14년의 결혼 생활, 2년의 법정 싸움, 그리고 이렇게 홀로 늙어가는 망명 생활.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주 잠깐. 교토의 골목길에서 가난한 대학생과 손을 잡았을 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30년대 후반, 유럽의 전쟁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유럽은 불안했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랐습니다. 오유키는 결심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기로요. 제10부 33년 만에 귀향. 1938년 오유키는 일본행 배에 올랐습니다. 5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9세에 떠난 조국에 37년 만에 돌아가는 것이었죠. 배가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유키는 갑판에 서서 일본 땅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죠.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지만 일본은 오유키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1938년에 일본은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일 전쟁이 한창이었죠. 거리는 군인들로 가득했고 전쟁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유키가 내린 항구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여자죠?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유키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죠. 미국에서 뭘 했소? 모건 가문과는 어떤 관계요? 당신은 미국 스파이 아니요? 스파이, 황당한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었죠. 미국과 연관된 사람은 모두 의심받았습니다.
결국 오유키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감시를 받아야 했죠. 경찰은 그녀의 거처를 파악했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오유키는 교토로 갔습니다. 37년 만에 본 교토는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새로 지어졌고 거리는 낯설었죠. 기온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문에 손님이 줄었죠. 게이샤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유키는 옛날 아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죽었거나 떠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오유키를 알아보지 못했죠.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유키는 옛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던 카토 가족은 어디 갔나요? 글쎄요, 오래전에 이사 갔다는데 실마리가 끊겼습니다. 가족을 찾을 수 없었죠. 오유키는 작은 집을 빌렸습니다. 교토 외곽의 허름한 집이었죠. 37년 전 4만엔에 팔려 떠났던 여자가 돌아온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졌습니다. 제11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오유키에게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녀는 미국 재벌의 아내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 정부는 오유키를 적국민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모건 가문에서 보내주던 연금도 끊겼죠. 전쟁 중이라 송금이 불가능했으니까요. 오유키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저 여자는 미국 편이다.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죠. 돌이 날아왔습니다. 집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벽에 미국 개라는 글씨가 적혔죠. 오유키는 집 밖으로 나가기 무서웠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은 점점 궁지에 몰렸죠.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배급을 받아야 했지만 오유키는 배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적국민이었으니까요. 굶주렸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다행이었죠. 가진 물건들을 팔아 식량을 샀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석탄이 없었죠. 오유키는 가구를 부수어 불을 지폈습니다. 손가락은 동상에 걸렸습니다. 발도 얼어붙었죠. 한때 30명의 하인을 부렸던 여자가 이제 얼어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4만엔 100억 원에 팔렸던 여자가 말이죠. 1945년 3월 도쿄가 대공습을 당했습니다. 교토도 위험했죠. 사람들은 대피했지만 오유키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혼자 나왔습니다.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폭격기 소리가 들렸죠. 오유키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건가? 하지만 교토는 폭격을 면했습니다. 문화재가 많아서였죠. 오유키는 살아남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은 패배했습니다. 거리는 폐허가 되었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군이 일본에 들어왔습니다. 점령군이었죠. 오유키는 미국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미군과 연줄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유키는 미군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녀는 혼자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제12부 테레사의 탄생. 전쟁 후에 일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맸죠.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쳤습니다. 오유키도 힘들었습니다. 63세가 된 그녀는 일을 할 수도 없었죠. 모건 가문에서 보내주던 연금은 아직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유키는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바느질을 했죠. 일당을 받아 겨우 연명했습니다. 한때 재벌가의 부인이었던 여자가 이제 날품팔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유키는 평온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보석도 저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유키는 교토의 가톨릭 성당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죠. 오유키는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죠.
오유키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죠.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아니면 위로받아서? 신부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인? 오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자신의 인생을요. 신부님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유키는 다음 날도 성당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매일 갔습니다. 성당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판단하지 않았죠.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몇 달 후, 오유키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테레사였습니다. 테레사 카토. 기혼의 게이샤 오유키도 뉴욕의 모건 부인도 아닌 신 앞에 선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테레사는 성당 근처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죠. 성당 청소를 도왔습니다. 꽃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테레사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자애로운 노인이었죠.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는 것을요. 4만 엔에 팔렸던 게이샤였다는 것을요. 그것은 테레사가 원하는 바였습니다. 과거를 묻고 싶었죠. 제13부 마지막 편지. 1950년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했죠. 전쟁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테레사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모건 가문에서 보내주는 연금이 재개되었죠. 많지는 않았지만 생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연금의 대부분을 성당에 기부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테레사 할머니는 참 좋은 분이야.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테레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몰랐죠. 모건 가문의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테레사는 후회했을까요? 그 돈을 포기한 것을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돈은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테레사는 늙어갔습니다. 1960년 78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죠.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테레사는 편지를 썼습니다. 누구에게?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죽은 남편 조지에게였을까요? 아니면 그 대학생에게였을까요? 혹은 어머니에게였을까요? 편지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테레사는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서랍에 넣어두었죠.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테레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후회와 체념, 슬픔과 평온이 뒤섞인요. 1962년 겨울, 테레사는 병에 걸렸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80세의 노인에게는 치명적이었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녀님들이 간호했습니다. 테레사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죠. 교토의 겨울, 하얀 눈. 테레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19살에 자신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기온의 밤, 샤미센 소리, 첫사랑의 손길을요. 혹은 요코하마 항구를 떠올렸을까요? 배에 오르던 그날 눈물을 흘리며 조국을 바라보던요. 아니면 니스의 바다를 생각했을까요? 20년을 보낸 망명의 나날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테레사는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1963년 1월 18일, 테레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1년의 삶이었습니다. 제14부, 보석함 속의 진실. 테레사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성당에서 치러졌죠. 몇 명의 수녀님과 성당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재벌가의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죽음은 조용했죠. 모건 가문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친척들도 나타나지 않았죠. 테레사는 혼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요. 장례식 후 테레사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옷 몇 벌, 성경, 묵주. 그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보석함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죠. 수녀님이 열어봤습니다. 놀라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아니었죠. 흙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줌의 검은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샤미센 채가 있었습니다. 줄이 끊어져 있었죠. 또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지 모건이었죠. 그가 처음 오유키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가 쓴 글씨였을까요? 오유키였을까요? 아니면 조지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수녀님들은 그 물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테레사 할머니가 누구였는지를요.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요. 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교토의 흙이었을 겁니다. 오유키가 일본을 떠날 때 가져간 고향의 흙이었죠. 60년을 간직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도요. 그 흙은 오유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리 많은 이름을 가져도 그녀는 교토의 딸이었죠. 샤미센 채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젊은 날의 꿈이었습니다. 기온의 밤, 아름다웠던 순간들이었죠. 사진 속의 조지를 오유키는 사랑했을까요?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미움과 감사,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요. 조지가 없었다면 오유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가난한 게이새로 늙어갔겠죠. 하지만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였을 겁니다. 조지 때문에 오유키는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죠. 어느 것이 나았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유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0년 전의 이야기였죠? 먼 나라, 먼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유키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조지는 4만 엔으로 오유키의 몸을 샀지만 마음은 살 수 없었죠. 오유키는 100억 원에 팔렸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저택, 비싼 보석, 명문가의 이름, 그 모든 것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죠. 오히려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가두는 황금 3장이었습니다. 오유키가 진정 평화를 찾은 것은 언제였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잃고 난 후요. 테레사가 되어 성당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족, 친구, 고향, 정체성,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들이죠. 오유키는 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만 엔을 대가로요. 그녀의 말년에 남은 것은 한 줌의 흙과 끊어진 샤미센 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전부였죠. 여러분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만약 누군가가 100억 원을 준다면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가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고향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유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화려한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단순하지만 진실한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오유키는 81년을 살며 답을 찾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요. 진짜 평화는 명예에서 오지 않는다고요. 진짜 자유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온다고요. 교토의 겨울, 하얀 눈이 내리던 날, 테레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다고 합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졌으니까요. 4만 엔에 팔렸던 여자는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억해야 합니다. 부러워할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니라 경고로서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경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경고. 오유키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눈물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가족을 안아주세요. 당신의 고향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4만 엔으로도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입니다. 오유키가 60년을 간직했던 한 줌의 흙처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